상장 첫날 따상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세미캠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2021년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대한 매경 이코노미에 대한 설명은 2차전지 재활용 세빛캠 상장 첫날 따상 터치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시가는 오늘 확인한 거는 71,800원이고 작년도 그 발행 주식 수로 보면은 그 액면 가격이 53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장 증자를 하면서 그 총 주식 수가 얼마래서 액면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박민규 씨가 27.12%를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이 8.1%로 요거는 그 전환 주식으로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382만 5,974주를 그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모가가 3만 5천 원인데 7만 원돈이니까 뭐 따상이라는 얘기가 더블 상승의 그 약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01년에 설립됐는데 이제 폐배터리와 폐산 재활용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가 그 70% 비중이고 그 다음에 폐산은 30%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앞서 지난 3월 LG화학과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LG화학은 고려 아연의 합작법인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에도 2020년부터 10년 동안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전구체라는 게 뭔지 한번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좀 자료를 뒤지다가 검색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배터리에서의 전구체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A라는 물질을 만들 때 최종 물질인 A가 되기 바로 이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한다. 즉 배터리에서의 전구체란 양극재가 되기 이전 양극재의 원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 표현해 줬습니다. 그 원재료가 있는데 이 전구체가 이제 그 중간 공정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용액이라는 얘기 나오고 또 혼합 및 교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조 프로세스들이 이제 변해간다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트리즈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그 전구체 제조 공정을 그 용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해라는 게 이제 그 영문으로는 그 리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련업의 제약 공정이라고 그 트리지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제대로 돼야 재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트리지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충분한 반응 및 교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KG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일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ISO 심사원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용해공정이라는 것, 이 담당 팀장한테 그 부서의 그 공정이 그 제약 공정인데 여기를 잘하면은 아마 그 물건의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트리즈 사실은 그 미리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어떤 근거를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할 때 트리즈에서 본 내용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뭐 어쨌든지 결과는 이 출신 그 용의 그 출신 그 팀장이 나중에 사장까지 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개한 데는 카페 네이버의 민크라파라는 곳인데요. 이쪽도 출처는 LG솔루션이라고 배터리 랩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매출은 334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2%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64.3%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은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인상되었다는 의미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스루풋이 53.8%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로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비용은 30.6% 증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1.56으로서 0.24포인트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3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2021년도에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억 1,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재고는 1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가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여기 가공 비율이 29%에서 23%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성분 내용에서 B의 표기가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의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러블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을 했습니다. 트러블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그러면 이제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가 되는데 트러블이라 그러면은 어떤 다른 용어로서 골칫거리 또는 또 다른 해석으로서는 통증 뭐 이런 것도 이 트러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러블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고요.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된다는 점이다. 요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이 표기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를 다음 장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제가 가공비율을 뽑을 수 있었던 것은 가공비를 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공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는 비성분 합계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그나마 주석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요구한 금감원에 오히려 감사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도 있어야만 이 스루풋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분리시킵니다. 디카플링 한다고 저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비와 운영비용이 분리가 되니까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를 빼면은 그게 바로 가공비입니다. 그러니까 가공비를 알 수 있으면은 이 가공비부터 이제 핵심으로 해서 이제 스루풋을 또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제조 비용이란 건 뭐냐면은 원재료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투입을 한 금액인데 이 비성분의 매입액으로 돼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매입액이 아니고 사용액으로 표현해야 매출원가는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라고 회사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제 진단인 거죠. 이 과정을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논리로 풀었던 겁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고 또 회계에서 먹고 산 적도 없어요. 하지만은 스루풋 분석에 대한 그 어떤 그 도전 의식이 이런 회계를 또 공부하게 되고 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44억이 지급이 됐는데 전년보다 33.1% 증가했습니다. 감사보고이기 때문에 직원 수혜가 그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임금, 1인당 평균 임금은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62.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생산성 향상에 비해서 1.56으로 0.24, 24%라고 증가했다고 본다면은 인건비율은 0.8%뿐이 인상을 안 시켰다. 회사는 돈을 버는데 직원들한테는 크게 임금을 안 올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지급 수수료는 또 왕창 들었고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 그 투명성 검증 단계 2단계로 와서 1번이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이고 2번이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건데 차이가 15억 6,400만 원인데 요게 이제 원재료 등 그 비 가공비 배부 재산 재고 자산의 증감액이 15억 6,400만 원으로서 그것을 감안하면은 일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총재주 비용은 왜곡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평가 손실을 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그 재고 회계 투명성은 일단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또 재확인하는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평가 지표 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 먼저 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WCAI 회전율 급상승과는 반대로 스루풋율은 하락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랜 그 분석 경험에 의한 가정입니다.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감사 보고서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추이라는 게 비공개되기 때문에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아까 그 비성분에서 보나 그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나 분명히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재료 가격 급상승이 확인된다면 다른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증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다른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논리적으로 다른 결과는 우리는 외부적으로 금액으로만 되는데 이걸 수량으로 보면은 회전율을 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이 상승을 해서 도 이렇게 이 57회 정도로 증가를 했다면은 이게 확실한 건지 수량으로 해가지고 가격에 의한 차이에 의한 어떤 분식회계 개연성을 뛰어넘는 이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늦어졌는데 거꾸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재료 확보에 에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영업 상황은 불리하게 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인데요.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2%의 현금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채권자한테 2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8.9%로 증가했습니다. 최종 그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1억 3,900만 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익 배당이 아니고 이익 배당을 한다면 플러스로 표현되는데 요게 이제 그 자본이 그 더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 원이 그 이제 주식 배당인가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증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1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9.6%로서 그렇게 궁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무려 256.3%가 증가해서 469.5%로 크게 이익 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만은 상반기가 지나서 연말 어떻게 그 매출액이 2022년도에 매출을 예측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보면은 판매 관리비가 한 50% 증가한다고 보고요. 영업이익을 2021년보다 150%를 더 증가시켜서 138억 원의 이익을 낸다 목표를 잡으면은 597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매출 원가는 생산 재료비 70% 오르고요. 가공비 20% 오르는 것을 그 예측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재고 변동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매출 원가가 386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매출 원가에 갭이 있어요. 여기서 산출한 매출 원가는 245억 원인데 여기 보면은 회사가 그 공시한 거로는 230억 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15억 6,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아까 그 분석했을 때 PQ 총재재병의 그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15억 원이란 돈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자면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은 또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WCAI로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제가 좀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납품 가격을 그 성사시킨다는 거로 비유를 해보죠. 요렇게 이거를 그냥 단단히 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한 단위 그 판매단이라고 보면은 59,749원의 이 견적을 내서 그대로 계약이 된다면 13,850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그 제품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정도면은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구매자 쪽에서 6만 원에 해줄게. 그러면 한 14,000원 남을 거야. 왜냐면 자기 그 구매하는 쪽도 좀 아쉬운 입장이 있어서 그 대신 이제 납품을 좀 빨리 좀 하라든가 그런 이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계획 대비보다도 더 보니까 좋아. 여기까지만 해보자. 작년에 350억도 못했는데 600억을 한다 그러면은 매우 우리 좀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생산 시설도 증설해야 될지도 모르지. 뭐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증설할 돈이 필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 공개도 하고 상장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제가 이제 이 개그를 좀 했습니다. 윗드라고 그러는 유머. 과연 2022년에 600억 매출을 달성할까? 만약에 2022년도 결산서가 나와서 매출액을 600억에 상당한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술 한 병 사들고 오실 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스르프 개념으로 견적 가격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스르프는 이제 그 원재료 원동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매출 재료비가 7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비례하는 거니까 이 매출 재료비는 매출액에 비례하니까 똑같이 70% 증가한다고 보고 스르픈율은 1.2% 판매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570억 정도 매출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익분기점 방식인데요. 운영비용이 35% 증가한다고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 목표이익을 잡고, 요거를 두 개 더해서 수르풋율로 나누면은 574억 원이 나옵니다. 요게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비싸게 나오는 거로 목표를 잡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르프 쪽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제가 좀 끙끙거리고 생각해 봤는데, 견적을 싸게 낼 거냐, 아니면은 최대 제한을 해볼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최소 제한은 아주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견적서를 좀 내보자. 그러면 이제 57,691원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제한은 그 스르픈율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59,373원으로 견적을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보듯이 최저 가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매자 쪽에서 좋아, 이런 것은 너무 싸게 냈으니까 딴 데서는 저기 6만 원에 한다는데 5만 8천 원에 그냥 합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되면은 6만 원보다도 그 2천 원이 더 싸게 납품을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위에 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최저가 제한을 하더라도 고객이 제한된 가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원가 회계 계약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충분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에 뭐 물가가 다 뛰고 원재료 오르니까 다 뛴다 그러지만 원가 회계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루풋은 인플레이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적정하게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이 58,000원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스루풋율 48%를 하고 회전율 57회전을 한다 그러면 57회전은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1제곱 회전한다는 얘기니까 매우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실행 결과는 58,678원에 판매한 형국이 되고 한 15,0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한다면은 586억 원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 아니 150억 정도 이익은 난다. 그러니까 6만 원의 계약 안 해도 58,000원의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판매 가격만 아까 57,000원인데 조금 올려줬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멋있는 구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세빅캠에 대한 2022년도 매출까지 예상해 보는 시나리오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600억이 된다면은 어떨지 한번 나중에 시간을 봐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상반기 거는 끝났으니까 지금 7월 8월 달에 공개된 거니까 이미 상반기 결산은 뭐 공시할 의무가 없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